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자, 사회 1단원이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선의 커다란 두 번의 전쟁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새로운 문물이나 과학을 무엇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발달한 이제 서민들의 문화는 무엇이 있었는지 공부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 그럼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작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농민의 함성이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외쳤다는 그런 뜻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외침이었냐? 바로 한번 알아보면요. 자, 정조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수원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정조가 수원화성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일찍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했는데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정조의 아들 순조였습니다. 근데 몇 살이었냐? 11살이었어요. 11살이면 지금 여러분들 만 나이로 따져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의 어린 학생이 왕위에 올라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왕 대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왕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장인, 그렇죠? 어린 왕이지만 부인이 있었겠죠. 그 부인의 아버지, 부인도 어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 부인의 친척들, 외가 친척들, 외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실이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몇몇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도 정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알아두어야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척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는 순조뿐만 아니라 헌종, 철종 때까지 6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일삼게 되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비선실세 같은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밑에 있는 그림은요, 자, 옥호정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옥호정이라고 하는 곳을 그린 건데 김주순이라고 하는 순조의 장인입니다. 순조의 부인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 그림을, 그 집의 이름은 옥호정이라고 했는데 그곳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집에 뭐 정원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 주변은 어마어마한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죠. 집이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마치 우리가 큰 절에 놀러 갔을 때처럼 흩어져 있는 걸로 봐서 엄청난 돈을 불법적으로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도 정치를 하면서 관리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선의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동법, 모내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데 다시 세금을 무차별하게 걷어들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제도가 바로 환곡이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가을에는 추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곡식이 많잖아요. 그때는 백성들을 풍요롭지만 봄에는 다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때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봄에 쌀이나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받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쁘게 바뀌면서 조금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관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 100원을 주고 가을에 뭐 150원이나 200원 정도를 갚았다고 하면
이것이 나쁘게 변질돼서 100원을 주고 1000원이나 2000원으로 갚게 하는 엄청난 그 부당 이익을 챙긴 거죠. 그와 관련된 시가 있어서 교과서에 실어져 있는데요. 자, 빌려주고 빌리는 건 두 쪽이 다 맞아야지 억지로 시행하면 불편한 것. 억지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빌릴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철에 좀 먹은 것 한 말 받고, 좀 먹은 것이라는 건 상한 것이죠. 상한 것을 한 말만 받고 가을에는 온전한 쌀 두 말을 갚는데, 상한 것을 한 말 받고 멀쩡한 것을 두 말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힘들어지겠죠. 고생이 되는 거고, 자, 관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살찌워지는 거죠. 아주 부정부패가 일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러한 상황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관리겠죠? 이 사람은 백성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백성에게 강요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였으면 백성들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텐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반항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무 과하게 여러분 의견을 듣지 않고 선생님과 부모님 의견을 강요하면 화가 나고 심지어는 반항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서 백성의 불만이 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봉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 봉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이 벌떼처럼 떼를 지어 세차게 일어남. 지금으로 따지면 시위를 하는 거죠. 자, 시위는 평화 시위도 있지만 폭력이 가해지는 폭력 시위가 있을 때도 있죠. 자, 그 중에서 유명한 분의 성함이 나옵니다. 바로 이 홍경래라는 분인데요. 자, 어려서부터 양반과 관리들에게 시달리에서 어려운 생활을 목격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10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봉기를 준비합니다. 시위를 10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은 단순한 봉기를 준비한 게 아니겠죠. 바로 조직적이고 뭔가 강력한 그런 시위를 준비했겠죠. 그래서 1811년 언젠가요? 순조가 1800년에 왕이 됐다고 했는데요. 불과 11년 만에 세도 정치와 지역 차별을 비판하면서 평안도 사람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말로는 시위가 되겠죠. 그래서 열흘 만에 10일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으나, 자, 관군, 군대가 되겠죠. 관군의 토벌 작전으로 정주성에서 진압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쪽 지도를 한번 보면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곳은 이곳, 지금 북한의 평안도 지역입니다. 이곳을 10일 만에 장악을 했는데요, 관군, 군대가 토벌 작전을 펼쳐서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이 농민 봉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바로 그 뒤에 일어난 농민들 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홍경래처럼 난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환곡과 세금 문제, 그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홍경래처럼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진주 농민 봉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진주 농민들은 관청으로 몰려가서 탐관오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되겠죠? 이 탐관오리들을 굴복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진주 농민 봉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이어져서 북쪽 함흥에서 남쪽의 제주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주 전국적인 농민가 된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이 농민 봉기를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다, 아주 큰 농민 봉기다 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부릅니다. 홍경래의 봉기가 있은 다음 얼마 뒤죠? 1811년부터 1862년이면 약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있는 거죠. 자, 홍경래 난이 있은 후에 50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점점점 더 커진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진주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가 이렇게 많은 곳까지,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와 위쪽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홍경래난이 이 작은 곳에서 펼쳐졌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는 이만큼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임술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그 해의 년의 앞글자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올해는 참고로 무슨 년이죠? 정유년이 되겠죠. 자, 농민 봉기가 커지자 나라 관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중앙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서 농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지방에만 맡길 수 없겠다. 네,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서 농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자.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벌 주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까지 했어요.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실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을 주장하냐? 자, 백성의 불만은 부정한 관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들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뽑을 때 자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실제로 세금 제도가 개선이 되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했나요? 위에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실학자는요, 농사 짓는 사람만 토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렇죠? 토지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농업에 너무 의존한다.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높이고 상공업도 발전시켜야 된다. 자,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실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자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우면 어디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동학이 그 종교입니다. 우리가 서학에 대해서는 배웠죠. 새로운 문물과 서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천주교를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혔다고 했죠. 그래서 최재우라는 분이 서학은 우리 거를 해치니까 그러면 서학에 맞서는 동학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서 동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전통적인 민간신앙, 유교, 불교, 서학의 좋은 점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 중심 사상이 바로 인내천입니다. 이 사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읽고 절에 가면 불경을 읽는 것처럼 이런 동학에도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최재우의 동학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이 작은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한번 모든 별로 비주얼 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사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